개 회사에 지원서를 냈는데 면접 연락이 온 곳은 단 한 군데. 그나마 면접관은 사람이 아니라 AI였습니다. 이건 한 청년의 푸념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취업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통계청 발표를 보면 청년 실업률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구직자들은 입구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숫자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청년들은 시작조차 못하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의 함정부터 확인해 볼까요? 공식 청년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사이에는 거대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통계상으로는 일자리가 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리는 없다는 의미죠. 더 충격적인 건 청년 고용이 장기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장기 실업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구직 중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 노동자 중 상당수가 단기직이나 시간제 같은 비정규, 비전형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채용 공고가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공고를 하나하나 열어보면 대부분 청년들이 원하는 정규직 신입 자리가 아니에요. 정부 연구 자료를 보면 핵심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입용 정규직 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력직, 단기직, 플랫폼 노동이 대체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간 사무직과 관리직, 일반 사원급 채용은 급격히 줄었지만 서비스직과 플랫폼 단기직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자리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죠.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도 계속 짧아지고 있고 정규직 첫 입사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게 아니라 청년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증발한 겁니다. 이게 바로 통계와 체감 사이의 괴리를 만드는 핵심 구조예요. 대기업들은 전통적인 공채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 중 일부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정기 공개 채용을 완전히 없애고 수시 채용 체제로 전환했어요. 대형 IT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은 디지털 전환에 맞춰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채용한다는 건데 실제 채용 규모를 보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바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원하고 교육이 필요한 신입은 뽑지 않는 거죠. 여기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미국에서는 AI로 인한 해고 사례가 두드러진 반면 한국에서는 해고보다 채용 동결과 신규 채용 축소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 결과를 보면 경력 짧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고객 서비스 신입들이 AI 도입 후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단순 작업을 AI가 대체하면서 경험 없는 사람들이 타격을 입은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국내에서도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이미 보편화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AI가 사람을 대량 해고하는 도구가 아니라 업무 자동화로 인력 충원 없이 버티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AI와 자동화로 처리하면서도 기존 인력은 유지하고 대신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관리하는 패턴을 보여요. 해고 대신 채용문을 닫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AI를 도입할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기술 투자 대신 경력직 한 명으로 신입 여러 명 몫을 뽑아 쓰는 구조를 택하는 경향이 보고돼요. 연구에 따르면 AI 활용이 많은 산업일수록 고용은 늘지만 실질 임금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AI를 쓸 줄 안다고 해서 더 뽑히거나 임금이 오르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많은 경우 같은 사람에게 업무량만 늘어나는 패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AI는 커리어 사다리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더 빨리 달리게 만드는 러닝머신인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처음 들어가야 할 입구 자체가 좁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한국만의 악순환이 만들어져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공채를 줄이고
수시 경력 채용을 늘리면서 처음부터 경력자만 원하는 공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력을 요구하는 공고는 늘었는데 정작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신입 자리는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청년들이 빠진 경력 함정이죠. 통계 자료를 보면 청년 중 비정규, 임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과거보다 뚜렷하게 증가했어요. 이런 일자리 상당수는 인턴, 계약직, 파견, 용역,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인정돼도 또 더 좋은 경력을 요구받는 악순환이 생기죠. 장기 실업도 심각합니다. 미취업 청년 중 상당수가 장기간 취업을 못한 상태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높은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A씨는 올해로 취업 준비 5년 차입니다. 대학 4학년이던 2020년 봄, 그는 대기업 공채에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졸업 직후부터 주요 기업들이 공채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정기 공채 규모를 줄였고 일부는 아예 없앴어요. A씨는 방향을 틀어 중견기업에 지원했지만 대부분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신입은 안 뽑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공고는 많은데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 그는 6개월짜리 인턴 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했지만 정규직 전환 약속은 없었어요. 6개월 후 계약이 끝났고 그는 다시 구직자가 됐습니다. 이력서에 6개월 인턴 경력을 쓰고 지원했지만 기업들은 그건 경력으로 안 친다고 했어요. 2년 차가 되던 해 A씨는 스타트업 면접을 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인턴 6개월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인턴 공고를 찾았지만 이번엔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었습니다. 인턴 자리마저 쟁탈전이 된 거죠. 결국 3년 차에 그는 공기업 시험 준비로 방향을 틀었어요. 적어도 나이나 경력을 안 보니까 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수만 명이 몰리는 시험에서 그는 계속 떨어졌어요. 4년 차, 5년 차가 지나면서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취업했고 A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30대 초반, 정규직 경력은 여전히 제로예요. 면접 기회가 가끔 오면 면접관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5년간 뭐 했어요? A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인턴 6개월은 경력으로 안 쳐주고 공기업 시험 준비는 백수로 취급받았으니까요. 처음 1년은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했어요. 2년째는 내가 뭘 잘못했나를 고민했고요. 3년째부터는 이게 내 잘못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알아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요. 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만 더 먹었고 경력 공백은 더 길어졌어요. 지금 A씨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IT 업계를 노린 청년들도 비슷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코딩 교육을 받은 B씨는 신입 개발자로 취업하려 했지만 채용 공고 대부분이 경력을 요구했어요.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개인 프로젝트도 여러 개 진행했지만 서류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기업 면접에서는 AI 코딩 툴은 누구나 쓰는데 우리는 실무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AI 공부하면 취업된다는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었죠. 실제로 한국에서 AI 관련 일자리 대부분은 고학력이나 실무 경력을 요구합니다. 신입이 들어갈 자리는 거의 없어요. 실무에서 AI는 도구일 뿐이고 AI를 쓸 줄 안다는 게 직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AI 일자리가 제한적인 구조적 이유는 한국이 AI를 개발하는 나라보다 AI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연구개발 인력보다는 완성된 AI 툴을 활용하는 실무자가 필요한 구조죠. 결국 B씨는 프리랜서 플랫폼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거기서도 경력 많은 개발자들과 가격 경쟁을 해야 했고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디자인 전공자인 C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지만 플랫폼에서는 경력 많은 프리랜서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AI 툴로 빠르게 작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단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정규직으로 가려 해도 경력이 없고 프리랜서로 버티자니 수입이 불안정하고 첫 단추를 끼울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인 사례들이 모여서 통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 청년들은 취업 성공 상위 소수 게임이 된 현실을 체감하고 있어요. 학벌과 스펙 인플레도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4년제 대학 졸업만으로도 괜찮은 직장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명문대 출신의 높은 어학 점수, 인턴 경험, 각종 자격증까지 갖춰도 서류 탈락이 일상이에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고 복지 차이까지 감안하면 실질 격차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청년들이 대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한국만의 정책 불확실성도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최저임금은 빠르게 올랐다가 최근에는 인상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거론돼요. 경기 둔화 속에서도 오르면서 신입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을 못 뽑는다는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는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운용 방식이 바뀌거나 논쟁이 반복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인 인력 설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복지 격차가 큰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보호 규제가 강한 대신 비정규 청년층은 보호받지 못하는 양상이 심화됐어요. 세제 논쟁이 정권마다 반복되면서 기업의 장기 투자와 채용 계획이 자주 흔들린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런 제도 논쟁이 기성세대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청년에게 돌아오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항상 뒷순위로 밀리는 거죠. 인구 구조 변화도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데 왜 청년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젊은 사람이 귀해지니까 청년 고용이 늘어나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령층 고용률은 올라가는 반면 청년 고용률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가 신규 채용 여력을 줄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기업들은 기존 인력을 오래 쓰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거든요. 연금과 복지 부담도 청년 세대에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청년 세대는 더 많이 내고 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각종 사회보험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도 안 되는데 내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매년 강조하지만 실제 예산은 인턴이나 단기 체험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일자리들은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낮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배경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실업률이 오르고 있고 신규 채용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AI 도입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도 커졌고 기업들은 채용을 미루고 투자를 연기했어요. 하지만 근본 원인은 팬데믹 시기 경기 부양과 저금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정부는 긴축으로 돌아섰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에 도는 돈이 줄었고 그래서 일자리도 줄어든 거죠. 한국은 여기에 독특한 구조적 문제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부는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 희망자가 늘었고 실제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늘고 있어요. 특히 IT 개발자나 디자이너 중에는 해외 원격 근무로 국내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하는 청년도 많아졌어요. 엔잡이나 1인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도 늘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쇼핑몰 등 전통적인 취업 경로를 벗어난 선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소수의 성공 사례만 부각될 뿐 대부분은 불안정한 수입과 사회적 보호망 밖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국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통계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작점이 증발한 상태입니다. 정규직 신입 자리는 사라지고 비정규, 단기직만 넘쳐나요. AI는 해고보다 채용 동결로 작용하고 경력을 요구하는데 경력을 쌓을 자리가 없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정책은 기성세대 중심으로 돌아가고 청년들은 노력해도 구조가 막혀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어요. 부모 세대는 고도 성장과 대규모 공채, 안정적인 직장을 경험했지만 지금 청년들은
비정규, 단기 플랫폼 노동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도 큽니다. 소수의 성공 사례와 비교하며 자신을 탓하지만 사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정책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에 맞춰 설계되고 청년층은 항상 나중 순위로 밀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년 취업 시장의 민낯입니다. 낮은 공식 실업률 뒤에는 높은 체감 실업률이 숨어 있고 채용 공고 수 뒤에는 신입자리 실종이 숨어 있어요. AI 활용 뒤에는 임금 정체가 숨어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통계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1년 안에 증명 가능한 경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한 첫 직장을 기다리다 몇 년을 허비하는 것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나아요.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중소기업이든 일단 경력을 만들고 그걸 발판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실무 경험을 쌓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회사로 이직 준비하는데 6개월을 쓰는 거죠. 경력 공백이 길어질수록 다음 기회는 더 멀어지거든요. 둘째, AI는 직업이 아니라 생산성 레버리지로 써야 합니다. AI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보다는 AI를 활용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넓히는 게 현실적이에요. 디자이너라면 AI로 초안 작업을 10배 빠르게 하고, 개발자라면 AI로 코드 리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마케터라면 AI로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는 식이죠. AI를 쓸 줄 안다는 게 스펙이 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한 달 걸릴 일을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게 경쟁력이 됩니다. 그럼 프리랜서로도 1인 사업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 셋째, 대기업 일변도를 버리고 이동 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2년 실무 경력을 쌓고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루트, 국내에서 3년 경력 쌓고 해외로 나가는 루트, 정규직 5년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해서 연봉 2배 받는 루트 등 다양한 경로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해요. 한 번에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초반 2년은 돈보다 경력과 스킬을 쌓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 3년은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는 전략이 현실적이에요.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은 커지고 AI 도입 초기에는 일자리 감소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인구 절벽, 노동시장 이중구조, 세대 간 갈등이 더해져서 상황이 더 복잡하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최소한 헛된 노력은 줄일 수 있습니다. A씨처럼 5년씩 공시 준비하다 시간만 흘려보내는 대신 1년 안에 어떻게든 경력을 만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구조가 무너졌는데 개인 노력만으로 뚫을 수는 없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